자, 그리고 29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 상승이 유럽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자, 일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하기로.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의 FOMC 딱 금리 동결을 했고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브라질, 뭐 캐나다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상 발표를 했다는 거. 그래서 금리를 뭐 동결한 데도 있고 뭐 인상한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본 BOJ 가장 중요하겠죠. 얘네들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미국 채권들 던지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의 금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EU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EU 얘네들은 꼭 보셔야 된다. 위안화도 뭐 마찬가지고. 왜냐면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우리가 봐야 되니까 환율을 지켜보셔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기존에 하던 대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BOJ 총재 하는 얘기를 봤는데 좀 그래요. 매파적인 거보다도 그냥 우리가 하던 거 하겠다. 근데 항상 가능성은 열어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도달을 하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슬쩍 열어놓습니다. 코인희 씨가 왜 그렇게 얘기를 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BOJ 총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구두상으로 왜? 뭘 하려고? 우리 미국이랑 지금 얘기 중이야. 구두상으로. 공매도 애들 엔화같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공매도 애들이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두상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엔화같이 떨어질까봐. 자, 그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 김도현님, 물가 상승. 그렇죠. 일본의 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코인이슈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물가 잡으려고 안달인데 일본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성장이 나오면 금리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물가가.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 3.1%, 12개월 연속 3% 이상. 일본이 적정하다. 물가는 2%가 적정해요. 목표 인플레이션 2% 얘기했었는데 3%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슈퍼채팅 4,500원 감사합니다. 하이볼은 삼겹살 뒤집어가는 식을 나갑니다. 아싸 아싸. NSC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하이볼에다가 또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있나봐. 자, 지금 보시면 일본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작년부터 좀 얘기를 했었을 거야. 코인 이슈가. 작년에 일본 관련해가지고 일본은 망했다. 부채가 막 전 세계 1등이다. 일본에 투자하면 끝난다. 많은 방송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 그렇고. 근데 코인 이슈가 1차 엔화 매수 시그널 드렸었고, 일본 정부, 일본에 수많은 투자가 들어올 거다. 반도체 라피더스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일본에 투자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의 뭐, 엔저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여러저러 이런저런 좀 영향들이 있을 건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중국 투자 자금들이, 일본이나 한국, 아니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동아시아권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저니까. 또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 25억 달러, 캐나다 1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9억 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그래서 일본에 지금 어마무시한, 그리고 TSMC도 지금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뭔다 얘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공장 짓는 것들도 그렇고 일본에 지금 뒤집어지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하고 일본 증시 해외 자금이 들어와. 그리고 소비가 늘어났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 그러면 굳이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YCC에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국채를 사줄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완화 정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인상 이거 지켜보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9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예비치 48.9. 항상 우리가 PMI 수치는 50을 기점으로 본다. 50보다 아래면 안 좋다. 50보다 위에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9월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치가 48.9고 50보다 조금 아래인데 전월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다 그래요. 제조업 지표는. 근데 이게 떨어졌어.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전월 대비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한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 그래요.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소비가 지금 살짝 꺾였다.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야, 미국이 이거 둔화로 들어가? 소비가 좀 줄어?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나스닥이 한 1% 정도 올랐었나?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올랐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연준 위원들이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국채금리 5% 간다, 빌 에크먼 이런 분들이 빌 에크먼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월가 시장에.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FOMC 이후에 후유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못 벗어나고 있어요. 뭐 FOMC 이후에 뭐 별거 없다, 상승한다 시장은,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효과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FOMC 효과를. 자, 인도 캐나다인 비자 발급 중단, 외교 갈등 격화, 시크교도 살해. 자, 요거는 이제 코이니 씨가 좀 맛배기로 갖고 왔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두 나라가 누구냐면은 캐나다랑 인도. 일단은 중국과 인도 굉장히 흡사하죠. 인구 수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한테 어떤 역할을 해요? 캐나다? 우리 영미권 국가들, 앵글로색슨족.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수많은 이런 그 원자재라던가 광산들, 캐나다의 이런 광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구리라던가 아니면 뭐 그 앞으로 전기차 이제 만들 때 뭐 니켈이라던가 뭐 코발트라던가 이런 매력적인 자산들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 광산들을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해놓고 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랑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사이고, 인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사이인데 얘네들이 싸웠어. 얘네들이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일단은 뭐 캐나다에서 누가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살해를 당했는데 캐나다 총리가 그걸 이제 뒤에 배우자로 뭐 인도계 관련 이제 그 인물을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도 너네 비자 발급 중단할 거야, 맞불을 놓는 거고, 대사관 인원 감축할게, 또 맞불 놓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종교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또 머리 아픕니다. 뭐 시크교도라고 예전에 막 뭐 그 지금
ICPO 인터폴에 수배되신 그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겁니다. 시크 교도라고. 근데 여기가 이제 캐나다의 북부 쪽인가? 거기에 좀 많이들 이렇게 집합해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싫지.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그리고 예전에, 뭐라 그럴까, 총리였는데, 살인사건도 같이 이렇게 가담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인도인들이 여기 시크교도 이런 분들, 종교 믿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계 시민만 하더라도 140만 명에서 180만 명. 서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서로 나쁘진 않는데, 지금까지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트러블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심화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외교적으로 나중에 또 갈등이 될 수 있을 거다. 또 이제 중간에서 또 파키스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또 이제 미국 쪽에 붙을지, 중국 쪽에 붙을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은 블록 경제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붙나, 누가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나, 팀을 구성을 했나,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관세를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무역으로서 좀 수혜를 받거나 이런 국가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사를 보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된다는 거. 어차피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 코인이슈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 부동산 투자 급증하고 있는 거. 자, 중국, 충국, 요거 오타 났네요. 중국 침체 만나. 상승하는 원유, 철강석 가격. 그래서 지금 뭐 철강석 가격이 살짝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의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조금씩 이젠 밑바닥을 뭐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사실 지금 다이렉트로 중국이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한다? 철강석 수요가 막 늘고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막 상승된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고, 뭐 이게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동차에 많이들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수출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리나 알루미늄은 지금 당장은 약세입니다. 이게 막 당장 막 상승하고 그런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중국의 뭐 경기가 회복했고 뭐 수출이나 수요가 다시 올라왔다, 뭐 내수시장 활성화가 됐다, 이런 것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도 좋은 얘기,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자,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FOMC도 중단, 깜깜이 되는 파월. 오늘 이것 좀 딥하게 다뤄드릴 건데,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코인이슈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랑 지금 이번에 내년 2024년도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결정하는 거, 요거 두 개 차이점이 뭐냐? 차기 회계연도 지출안 결정하는 거, 요거 차이점 좀 알려줘라. 오늘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채한도 협상보다 뭐 더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 물어보시는데, 디폴트랑 셧다운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정리해서 추석 특집으로. 자, 9월 26일 미국 신규주택 판매 지수 발표됩니다. 23시. 그리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예측치 2.2% 발표가 되고, 28일날 중요할 수 있겠죠. GDP가 좋게 나와도 고민입니다. 걱정이고. 왜? FOMC에서 금리 인상, 11월 달에 세게 나갈 수도 있겠구나.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당연히 중요하고, 29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달 29일 유럽에서 만약에 CPI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원유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에너지 가격에 가장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누구냐면 유럽. 유럽.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CPI가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유럽 안 그래도 요새 그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독일도 힘들고 영국도 힘들고 다 힘든데 유럽에서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요런 지표들 29일날. 그리고 29일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거 중요하겠죠. PCE 지표. 얼마나 물가가 빠졌는지. 그리고 10월 6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11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12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날 중국 PPI, 12일날 미국 CPI가 중요하겠죠. 이전이 3.7인데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까? 비슷하거나 살짝 조금 줄어들거나 3% 후반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카르시엘님, 그래서 10월달도 하락장인 거임. 우리 방송을 지금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떤 방송인지 한번 1시간 2시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질문이 지금 가당키나 하는 건지. 그래서 뭐 10월달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인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 방송 재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막 10월달에 올라가냐 떨어지냐, 리플 언제 사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뭐 미국 국채 금리부터 시작해서 시잘데가 없는 얘기만 합니다. 방송을 처음 보면은 당연히 어떤 분위기인지 모를 수 있어. 방송 한 30만 보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들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그 코인이슈 방송 오래 보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 저렇게 접근을 해. 10월달에 리플 올라가요. 그래서 10월달에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리플 언제 사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말도 짧아. 저렇게 이쁘게 말씀해 주신 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들어보면은 이게 기가 트여. 처음에는 국채금리가 뭐고 어떻고 CPI가 뭐고 모르겠어. 코인 방송하면 차트 그려놓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알트코인 한 10개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인이슈 방송은 조금 다르네. 1년 정도 들었더니 이젠 재미가 생겼어. 경제 시장 경제와 거시적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이게 비트코인 시장과 이렇게 연관이 되나? 공부를 하기 시작해. 그때는 리플 언제 사요? 비트코인 언제 떨어져요? 얼마까지 해요?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런 질문을 한 본인한테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 빨개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원래 접근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이래. 가격 떨어진다. 현금 갖고 계세요. 처음에는 안 믿지. 전부 세파란 놈이 뭘 가격 떨어지고 건방지게. 근데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듣다 보니까 신기하게 많네. 1년 안 가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외국어로 방송하는 줄. 듣다 보니 뉴스 내용까지 이해하게 됨.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연준의 FOMC 관련된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 일단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녹록지 않겠다. 전세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아직까지 기조는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 가져가겠다, 인하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국가들도 내릴 수 없죠. 오늘 한국의 부동산 시장 좀 문제점, 힘든 거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 그거 달아드릴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 이제 기조들이 안 보이는데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가들이 금리를 내린다? 그거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 서비스가 둔화된 게 오히려 좋게 작용을 했고, 증시가 약반등했는데 비레이크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 다음 주에 마이크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4분기죠. 10, 11, 12 10월달 11, 12, 1 그리고 내년이 이제 1분기니까 미국의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 주 마이크론, 나이키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이키는 살짝 걱정됩니다. 이번에 아마도 다음 분기에는 거의 90% 이상 매출이 좀 많이 빠질 건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좀 미국과 이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가장 크게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나이키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던가 미국 외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또 너무나도 많아요. 자,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더라도 또 중국과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르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나이키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중국과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선 나이키가 어떨까? 어땠을까?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걸까? 나이키. 자, 신흥국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안 좋았을까? 뭐 때문에? 다음 분기는 아마 확실하게 안 좋을 겁니다. 김가부님, 환율.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가면은 달러 강세겠죠. 달러 강세. 그렇죠. 우리 S&P 500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40% 이상이 미국 외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40%의 매출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해요? 나이키? 실적이 줄어들죠. 많이 못 팔지. 비싼데. 지금 우리 거의 몇 주 연속인가요? 이번 분기는 달러 강세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뭐 넷플릭스라던가 나이키라던가 미국의 수출 기업들, 넷플릭스도 수출 기업이에요. 해외에서 많이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깨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요거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는 좀 달러 강세랑 좀 이게 중간에 같이 섞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분기는 확실하게 좀 떨어질 건데 이번 분기도 안 좋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 금융주들 이런 기업들은 3월 중순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자, 우리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른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답 못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9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 상승이 유럽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빠졌구나. 러시아가 지금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죠. 원유를. 러시아가 지금 수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전쟁으로 부족해진 연료 여기 없었나? 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휘발유랑 경유를 지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경기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크게 없고 미국 GDP도 보셔야 되고 근원 PC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추석이 있죠. 얼수금 열심히 하시면 또 주말에 명절 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